굉장히 오랜만에 이 표준 프레임워크 커뮤니티 행사에 온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아마 온라인으로 한번 제가 스프링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되게 감격스럽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여기 세미나로 오면 대부분 다 이제 스프링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최신 기술이나 아니면 이걸 잘 활용하는 어떤 전략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아마도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는 아마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던질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뭐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제가 그 사용법을 여기서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코드 보여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할 AI 기술 활용법.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보통 제목은 주관하시는 쪽에 담당자분께서 지어주시거든요. 방금 저 소개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 아무튼 뭐 대략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개발자로 살고 있고, 호주에 이제 이프릴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한국에서 좀 활동할 때는 비카인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비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토비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이 이름을 이 책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설문조사하는데 이 책을 봤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기 힘든 책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성경은 뛰어넘지 않아서, 아무튼 이 책을 뭐 이런 책도 있었어라고 요즘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인프런에 공개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스프링과 관련된 강의들, 이걸 좀 보셨을 수도 있고,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할 때 그때 같이 제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한번 이제는 책 말고 온라인 강의로도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발표를 준비할 때 이제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같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밑에 있는 조그만 애들, 얘네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차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는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시작한 지는 이제 41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업무로 이제 개발을 한 건 3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뭐 이 숫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AI 보조 프로그래밍, 제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걸 사용한 지 3년 됐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올해 2월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 1년 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젊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 1년 차 입장에서 아마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AI와 관련된 개발자와 AI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위복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의 아주 유명한 그 자료집이 있죠. 거기 최근 버전에 보면 AI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AI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위한 AI.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제가 있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스프링 AI를 설명드린다 그러면 뭐에 해당할까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프링 AI로 개발할 때 여러분이 요즘 이제 많이 언급되는 그런 AI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뭐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AI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뭘 개발할 때 거기에 개발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A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바이브 코딩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 AI 뭐 1.0 이제 지지난달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이 뭐가 있고 뭐가 좋고 어떤 경우에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지, 아니면 이제 AI 때문에 개발자가 뭐 내년에 50%, 어떤 사람은 90%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뭔가 준비를 하고 뭐 AI랑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지금 불안한 마음에 이 AI 시대라고 하는 이때의 개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아래쪽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좀 여러분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관심이 오로지 스프링 AI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쓰는 거다,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러시는 분. 우리 앞에서 그 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데모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얘기, AI 시대, 특히 이제 개발자와 AI를 묶어서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AI 개발자를 AI가 대체한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CEO를 AI가 대체한다 이런 거는 기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나 뭐 변호사 얘기도 잠깐 나오는 듯 하다가 요즘엔 얘기가 조용해졌죠. 왜 하필 개발자를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AI로 이렇게 못 때려서 안달인가?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스프링 AI에 대한 소개를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 시대, 뭐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개발자한테도 지금은 AI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나는 이제 어떠한 AI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뭔가를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개발자에게 지금은 AI 대혼란의 시대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AI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왜냐? 이게 제가 이거는 뭐 몇 주 전에 사실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 이런 게 맨날 그 뉴스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신입 개발자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직 개발자도 지금은 이제 AI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저커버거는 지난번에 이제 AI가 내년에 개발자 절반 대체한다 그러다가 클로드 CEO는 뭐 90%를 이제는 AI가 짤 거다, 그러니 90% 개발자는 나가라는 얘기인지 아무튼. 근데 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1년 후에는 이제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코드의 거의 100%를 AI가 만들 거다. 개발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해외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직 개발자들이 이제 정리해고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되게 혼란스럽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IBM CEO는 프로그래머 대체 못한다, AI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그 저널에 보면, 잡지에 보면 AI가 우리 직업 가져간다고 떠들썩하기만 했지 막상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AI가 인간의 직업을 그다지 대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오래 유명한 스타트업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국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뭐 개발자 대량 했고 이거 사실 아니다, 수치로도 아직 증명 안 됐고 자기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과장되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쇼피파이라는 회사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이커머스 사이트 만드는 이제 파스 회사죠. 여기는 그냥 AI의 CEO가 완전히 그냥 올인해가지고 CEO부터 시작해서 인턴까지 AI를 쓰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마라, 뭐 이럴 정도로. 여기 개발자 3,000명이거든요. 엄청나게 AI를 사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HR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부서 이런 데도 여러분 커서라는 도구 아시죠? 개발자들 많이 쓰는 거. 커서를 이용해요, 매일 업무를 할 때. 그걸 하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술 조직을 이끄는 그 이사가 어떤 이제 프로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얼마 전에 실렸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AI를 많이 도입해서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직원 숫자가 줄었나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효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더 확장했고, 그리고 평소에 매년 25명만 뽑던 이 기술 인턴 이거를 작년부터 매년 1,000명을 뽑겠다 선언해가지고 1,000명씩 지금 인턴을 뽑아서
AI를 잘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 저희가 AI 네이티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극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만 보면 완전 상반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니어 개발자는 안전하고 주니어나 신입 개발자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반면에 주니어 개발자나 이제 처음 거의 뭐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AI를 써서 개발을 했던 그런 AI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새로운 도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니어 개발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개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우리 개발자 끄떡 없어요 이래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나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도구가 나올지는 몰라도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발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개발자의 어떤 직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처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주니어에서 시니어가 되고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동안에 개발자란 모름지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직능이 아니고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AI와 함께 개발자라는 그 말의 정의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주 근본적인 레벨에서부터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제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여러분 그 Git 사용하시죠? Git에 보면 Git igno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어떤 거 넣죠? 자바라면은 거기 이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리포지토리에 커밋 안 합니다. 왜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만들면 되니까 굳이 그 무거운 파일들을 다 리포지토리에 올리고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 소스 코드 폴더도 이제 Git igno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냐, 그 안에 여기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스펙을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문서만 남겨놓으면 AI가 언제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소스 코드를 이제 리포지토리에 커밋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류의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뭐 미래 1년 뒤에는 딱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I 코딩 도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뭐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예, 코파일럿, GitHub 코파일럿 사용하시고, 또 다른 거 쓰시는 분? 커서 사용하시고요. 자바 개발자이신데 대단하십니다. 혹시 인텔리제랑 같이 쓰시나요? 아니면은 저 이클립스나? 그렇죠. 정말 앞서 나가시는 분이시네요. 예. 그 요즘에 개발 툴 아이디를 2개 이상 동시에 띄워놓고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터미널 모드에서 들어가는 AI 툴까지 사용하면 한 2개, 3개 이상의 도구를 한꺼번에 사용해요. 각각 도구가 가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지고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 파일을 액세스해도 되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다양한 그런 AI 코딩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문제가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해요. AI를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혹은 AI한테 뭘 시켜가지고 개발하는 거, 이거 부르는 아주 합의된 이름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AI 코딩이라고도 하고 AI 개발이라고도 하고, 좀 학술적인 그런 자료나 이런 데 보면 AI 어시스트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서 AI 지원 개발, 보조 개발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어가 하나 등장했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나온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어요. 2월 달에 처음 나온 건데, 이게 진짜 AI와 관련된 개발을 표현하는 용어로 너무 빨리 다 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로만 이야기를 이 표현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그냥 AI랑 개발하는 건 다 바이브 코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약간 좀 반대하면서 최근에 그 켄트백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DDD의 선구자 이분이 바이브 코딩이란 말 별로 좋지 않다. 나는 증강 코딩, 증강 현실이란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오그먼티드 코딩 이런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바이브 코딩이 완전히 이제 AI 개발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AI 코딩, AI 개발 이런 말들이 아마 계속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툴들도 있지만 사실은 AI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정리한 AI 코딩 스펙트럼 자율성 레벨 6단계 이런 분류가 지난 5월에 이제 어떤 개발자들이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린 글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요거를 많이 활용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AI를 사용하는 그 자율성 레벨 0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원래 AI는 예전에는 LLM 이런 게 아니고 뭐였죠? 규칙을 기반으로 뭔가 동작하는 거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써왔던 린터, 뭐 포매터, 정적 분석 도구 이런 것들 이거 규칙 기반인데 이것도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레벨의 AI 도구였습니다. 이런 거 잘 활용해 왔죠. 레벨 1은 토큰 수준에서 우리가 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이제 초기에 쓰면 앞에 뭐 스트링을 쓰기 위해서 S자 딱 쓰면은 이거 스트링 이러면서 밑에 제한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 레벨의 이렇게 토큰 레벨의 완성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종의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준 그런 예죠.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AI랑 개발을 했다라고 느낀 건 보통 뭘로 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GitHub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 3년 전에 처음 나왔고 저도 뭐 거의 재작년부터는 완전히 그냥 제가 개발할 때 이 코파일럿을 적극 사용해서 개발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개발자들이 느끼는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보통 레벨 2로 정의를 합니다. 블록 수준의 코드를 완성하는 거, 뭐 이렇게 메소드 하나를 전체를 완성한다거나 아니면 한 라인 전체를 완성한다거나. 근데 최근에는 인텔리제이가 인라인 컴플리션이라고 한 라인 정도는 거의 AI 수준의 자동 완성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AI 툴을 쓰지 않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GitHub 코파일럿, 그 다음에 커서의 탭도 이런 블록 수준의 자동 완성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코드를 만드는 이게 요즘에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이 자동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인라인 자동 완성은 내가 뭔가를 이제 코드 제안을 했어요. 제가 딱 시작을 해보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요쯤에서 이런 코드들이 쭈루룩 나오겠구나 한 서너 줄 정도로 제안한 거를 그냥 수락할 수도 있고 그냥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수락이나 거절한 거를 얘들이 계속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캐시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굉장히 약한 레벨이지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어떤 제안을 했는데 어떤 수락 거절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코드를 만들었다.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돼가지고 코파일럿 깔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보가 다 그 GitHub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정보를 계속 모아서 그 다음에 수락률을 예측하는 아주 작은 모델을 계속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서 동작하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라면은 그 오픈 AI의 GPT 3.5 터보나 아니면 4.0을 주로 사용하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뭔가를 수락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특별히 학습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AI 모델은 바로 학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런 그 자동 완성에 대한 텔레메트리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AI 모델이 이런 응답을 했을 때 이거는 거절될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걸 보내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균적으로 코파일럿의 수락률이 한 35% 정도였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잘 적용이 되고 나면 이게 한 1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 잘 쓰시는 분이 처음에는 얘들은 뭘 잘 모르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제안한 코드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로 코드 짜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전에 짰던 그 스타일로 다시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커서의 탭도 마찬가지예요. 탭이라는 게 원래 탭 키를 치는 거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탭이라는 게 커서에서 만든 자체 모델이거든요. 이런 자동 완성을 잘 지원하게 하도록 만들었던 거. 그리고 얘가 가진 장점은 내가 코드를 지금 쭉 짜는 그 흐름 안에서 거기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맥락 전환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만들어야지 그럼 그거랑 비슷한 제한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을 막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개발의 흐름을 크게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설명드리는 뭐 더 첨단 AI 기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얘는 꼭 켜고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는 뭐죠?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코딩하는 에이전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초기 레벨은 대화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챗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 코드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이렇게 코드 뭐 문제 있지 않아? 요 다음에 어떤 기능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코드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 걔들은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붙여넣기 전에는. 근데 이제 IDE에 통합된 형태의 이 채팅 에이전트들은 우리가 자연어로 질문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열고 있는 그 파일, 혹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문맥에 맞게 검색하거나 인덱싱했던 그 파일 중에서 정보를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주죠. 하지만 이제 그 코드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복사해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효과를 많이 봤죠. 요게 이제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채팅 에이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요거죠. 로컬 자율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어떤 걸 구현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얘가 예전 같으면 그냥 답변 그래가지고 코드가 쭈루룩 나왔는데, 이제 그 레벨이 아니고 뭘 하죠? 계획을 세우죠. 이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먼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얘가 우리가 사전에 권한만 준다면 파일을 직접 고쳐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폴더를 만들거나 심지어는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도 합니다. 뭐 테스트 같은 거, 이제 그레이드 같은 거 실행해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git 커밋하거나 푸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수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기능 레벨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이걸 수행해 주는데 이게 꽤나 잘 작동한다는 거죠. 프로젝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파일 정보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고, 사람이 언어로 뭔가 기술적인 걸 포함해서 기능적인 요구를 하면 그걸 꽤 잘 이해하고 좋은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서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작업을 했는데 내가 막상 작성한 코드는 얼마 안 되고 AI가 코드를 다 만들어줬잖아. 뭐 이런 게 이제 커서라는 툴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뭐 프론트엔드나 잘하는 거지, 우리는 자바 개발자인데 백엔드도 할 수 있겠어?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좀 시켜보니까 애들이 이제 스프링 코드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에러는 안 나고 돌아는 가지만,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신입 개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는 제발 작성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갖다가 써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프링 개발자는 AI로부터 안전하다.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SNS 같은 데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난 올해 초 정도에 이제 이게 그 자바 개발자들은 지금 이제 앞서 나가신 분들은 이제 커서에서 사실 자바 코딩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프롬프트 이용하시니까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인텔리제이에도 들어갔죠. 기터 코파일럿이 이제 에이전트 모듈을 한 4월인가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또 제브레인스의 준이라는 거 나왔죠. 얘네들은 그냥 뭐 하나 기능을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 코드 만들고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에러가 나면 그럼 그걸 고치는 작업을 자기가 루프를 돌면서 계속 해봐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리서치도 막 해요. 그래서 스프링의 무슨 최신 버전으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스프링의 최신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능 하나를 요구했는데 이 준이 특징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리긴 하더라고요. 내가 짜면은 20초, 30초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테스트까지 다 작성을 해서 검증까지 완료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이대로 적용할까요? 제가 이제 accept 누르면 그게 바로 코드에 다 반영이 되죠. 변경 사항이. 자, 그런 도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레벨 5 수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건 이제 그 완전 자율 개발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4단계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계속 얘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는지 보고 계속 수락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뭐 실행할 때마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5단계는 이제 그런 레벨이 아니라 GitHub 이슈나 뭐 이런 지라 같은 데다가 요구사항을 적잖아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 이번에 지라 이슈 몇 번 이거 개발해줘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뒤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채로 PR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완료하고 자 리뷰하고 머지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의 개발자처럼 동작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슈를 제가 보통 뭐 클로드라던가 코파일럿 뭐 코덱스라던가 이런 애들한테 요거 이슈 몇 번 요거 기능 한번 개발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얘기하고 되면은 PR까지 올려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우리 개발할 요구사항과 이슈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너 지금 뭘 개발하는 게 좋겠어? 네가 판단해가지고 뭘 개발할지 선택하는 것부터 다 해봐라고 하면 이제 그걸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한 1, 2개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총 6단계의 그 AI 도구들, AI 개발 도구들의 어떤 자율성 모드가 있는데 뒤로 가면은 진짜 얘는 하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 처음에는 그냥 도구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얘를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바도 잘합니다. 코틀린도 잘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API 스펙 이렇게 뭐 하나의 좀 커다란 블로그 사이트 하나 만드는 거 이거 이제 테스트로 검증하는 게 한 30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 거 이런 걸 스펙을 쫙 주고 자 이거 저기 클린 코드와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이런 거 잘 따라가지고 스프링 최신 버전에 맞게 개발해봐 그러면 시간은 한 40분 50분 걸리긴 하는데 한 번에 그 모든 테스트를 다 성공하는 코드를 딱 만들어냈고 그 자기가 작성한 코드에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지 문서로 다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줘요. 요즘에는 이게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연초만 해도 300개 테스트 중에 4개 성공하고 다 실패했거든요. 처음에 만들려고 그러면. 요즘은 뭐 아주 뭐 더 대단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예. 그래도 AI는 간단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나 잘하지 프로젝트가 복잡하면 어려워라고 했는데 요즘에 AI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레거시 코드 분석하고 이거를 사람이 제대로 문서를 안 만들어 놓은 거에 문서를 다 만들어주고 테스트도 만들고 그리고 리팩터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틀 동안 굉장히 오래된 레거시 코드를 이분이 AI를 돌려가지고 AI를 통해서 리팩터링하고 코드를 수정한 것만 이틀 동안 60만 라인을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글로벌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롤업스라는 그런 새로운 투자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 이제 투자금을 모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면 기존에 그냥 전통적인 일을 하던 혹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데를 인수해가지고 이 모든 방식을 다 AI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개선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회사를 가볍고 더 빠르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투자 펀드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레거시 코드들. AI 우리는 10년 된 코드가 있어서 이거 그리고 제대로 된 문서도 없어. 그냥 돌아가는 거 절대 손대지 마. 이러고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코드를 얘들이 분석을 하고 그거를 다 개선을 하고 이후에 개발을 진행하는 것까지 AI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한 그 행사에서 한국의 뭐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놀라는 거죠. 이게 벌써 이렇게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지원 도구들 우리 ID 자체로 이제 AI용으로 나온 것도 있고
요즘은 주로 이제 플러그인 형태가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핫한 게 이제 터미널 형태. 우리는 어떤 ID에 종속되지 않을 거야. 터미널이니까 어떤 ID에도 다 연결될 수 있어. 이러고선 등장한 것들이 요즘에 제일 핫합니다. 혹시 여기 클로드 코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어떠세요?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구나. 네.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저도 회의할 때 시작할 때 AI 뭐 하나 돌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끝날 때 보거든요. 결과만 보면 되니까. 네. 굉장히 그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코딩은 지금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커맨드 라인이 터미널 모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모든 종류의 아이디하고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GitHub에 들어가서 리포지토리에 이슈 올리고 그리고서 요 이슈에 해당하는 거 개발해봐 수정해봐라고 하면 그냥 결과 PR 올라오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디를 열어서 코드를 보지 않고도 그냥 개발하는 이런 툴들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이제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인간과 AI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AI 안 쓸 거야. 모든 건 내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타이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ID를 쓰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레벨 0과 레벨 1에 이미 AI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ID 없으면 자바의 메인 메소드 타이핑하실 수 있어요? 네. 가끔 좀 이상한 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 신입사원 면접할 때 종이 주고 자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그 헬로 월드 찍는 메인 메소드 연필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90%가 실패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다 처음부터 메인 이거 뭐 그냥 다 자동 완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쓰고 계신 거죠. 자, 혹은 이제 반대로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니 인간 개발자는 필요 없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가 되면 인간 개발자가 아니라 인간이 굳이 필요할까?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이거 농담 아닙니다. 되게 진지하게 AI 전문가들이 지금 고민하는 분야인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인간과 AI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간과 AI 협업은 딱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어떤 협업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잘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전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진 도구들을 잘 함께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AI와 일을 하는 그런 방법 모델들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아주 그냥 굵직하게 이걸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AI in the loop, 개발 루프에 AI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AI를 그냥 우리의 보조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수, 비서, 그 다음에 그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코파일럿, 부조종사. 그죠? 부조종사 없어도 조종사가 대부분의 운전은 그냥 그 비행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옆에서 이제 이걸 도와주는 그런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드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고 개발을 다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런데 AI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필요에 따라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도 여러분이 다 개발하는 것 같지만 구글 가서 검색해가지고 스택 오버플로우나 블로그에 있는 코드 갖다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가서 검색하지 않아도 요쯤에서 이런 코드가 나오겠는 걸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하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요라고 옆에 참견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API 사용법 막 깜빡깜빡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채팅창 옆에 뜬 거에다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고 좋은 예제도 보여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도하지만 AI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요건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AI 자율성 레벨의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1단계, 3단계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AI보다는 인간이 아직은 더 잘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도 복잡한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금융이라던가 하여튼 뭐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 이런 것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되게 미묘한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이게 미래에 이런 식으로 발전할 텐데 미래의 어떤 최적화를 고려하면 지금 이런 아키텍처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런 건 이제 보통 사람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판단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AI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개발 루프에 사람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 AI를 어떤 작업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쓰지만 감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개발 프로세스를 주도하더라도 모든 결정 단계마다 인간이 검증하고 승인해주는 여러분이 액셉트 버튼을 누르고 코드를 리뷰해보는 하지만 얘가 코드를 타이핑은 엄청 빠르게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이런 구조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AI가 결과물을 코드를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검토하기 전에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자율성 레벨의 3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휴먼 온 더 루프라고 사람이 루프 사이에 끼어 있지 않고 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AI가 일을 하는 걸. 이때는 거의 AI가 자율 에이전트 레벨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뭐 처음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뭐 온보딩하고 처음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뭐 시니어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좀 지나면 너 오늘 요 작업 하나 해와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하지만 필요할 때 끼어들어서 여러분이 개입하거나 이거 아니야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다시 해 라고 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리뷰하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주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이건 자율성 레벨 거의 뒷부분 4단계나 5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로드 코드, 주니, 커서 같은 경우는 일을 좀 큰 단위로 시켜도 알아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뭐 짧게는 뭐 5분, 10분에서 길게 뭐 제가 좀 큰 기능 개발하라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 2시간도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적합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런 걸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하는 현재 레벨에서 특징은 뭐냐면 얘가 이 일을 하는 제약 조건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스펙도 명확하고 이거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선 일을 해야 된다,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작업, 코드 전체를 되게 크게 리팩토링 하는데 이거 뭐 사람이 그냥 계속 파일 하나씩 열어가지고 노가다로 이렇게 고치고 이래야 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얘한테 그냥 맡기면 정말 잘합니다. 심지어는 AI 뭘 잘하는지 아세요? 분신술을 잘해요. 백그라운드에 내가 이거 병렬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봐.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자기를 복제를 해요. 인스턴스를 여러 개 띄워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그걸 합쳐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류의 되게 명확한 그런 일을 할 때 현재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효율적인 여러분이 AI를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하나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해야 되는 작업의 성격, 복잡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협업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주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드 전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개발자가 뭔가 새로운 영역의 스킬들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요. 개발자 말고 너는 뭐 이런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랑 협업하는데 이번 작업은 내가 인간이 되게 중요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아키텍처를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야 라는 판단이 되면 그런 모드로 AI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일로 사용하다가 이거 내용이 되게 명확해, 요거는 딱 이런 스펙을 주고 요 테스트를 통과시키면 돼 라고 지시할 수 있다면 AI한테 좀 더 일을 더 많이 주고 하지만 내가 계속 잘하는지 감독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고 AI도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이 흘렀고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자율권을 많이 주는 거죠. 이거 한꺼번에 네가 다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AI한테 좀 일을 많이 시킬 때 좋은 건 뭐냐 하면 얘들은 너 한 30분 동안 이거 작업했는데 나는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AI가 일하는 동안에 SNS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어쨌건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너 이거 다 날리고 다시 만들어 와라고 해도 삐지지 않아요. 그런 걸로 이제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회사는 돈을 내줘야 되죠. AI 회사한테 돈을 좀 더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모드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 개발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걸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렀기 때문에 뒤에 좀 간략하게 할 거는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중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AI 시대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스킬, 뭐 무슨 설계 기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것도 AI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팩터링, 뭐 TDD, 무슨 클린 코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AI 버전의 클린 코드, AI 버전의 리팩터링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AI한테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AI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건 AI가 알아서 스스로 만들 거야. 뭐 언젠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레벨은 아니지만 어쨌건 개발하는 프랙티스나 아키텍처나 코드 구조나 이런 것들이 AI에 맞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그런 부분은 인간한테 이런 건 좋은 아키텍처야. 이런 건 좋은 코드고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쉽고 유연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코드들이 AI도 선호한다는 거죠. 결국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걸 보고 이해하고 바꾸는데 편리한 거는 큰 원칙에서 절대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건 AI는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TDD를 AI한테 많이 시켜봤는데 사람 원래 이제 실패하는 테스트 만들고 실패하는지 보고 성공하도록 코드를 만들고 뭐 리팩토링하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한 번에 다 해버리더라고요. 따로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굳이 AI용 TDD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그걸 검증하는 인간이 한꺼번에 그걸 못 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내가 볼게 이러고서 하는 거지. 잘하면 너 메인 코드하고 테스트 코드하고 한 번에 만들어. 그럼 잘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 좋은 아키텍처, 패턴, 설계 이런 것들은 AI한테도 굉장히 유리하고 아직은 굉장히 큰 레벨의 이런 미묘한 아키텍처, 설계나 이런 거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맡기면 뭐 아시겠지만 AI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아마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깃허브에 이렇게 올려놓았던 연습용 프로젝트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발자의 되게 평균적인 레벨의 코드를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제약을 주지 않으면 자꾸 그걸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이제 이거보다는 내가 새롭게 연구해서 하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되면은 바뀌겠지만 아직은 인간이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요 안에서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TDD 얘기도 있는데 TDD는 의외로 AI 전문 기업들, 잘 아는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서 개발자들이 내부에 AI 툴을 만들 때 TDD 방식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그 TDD 그 프랙티스를 대신 사람은 코드를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테스트를 만들고 AI한테 이거 통과시키도록 코드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AI한테 일단 테스트 만들고 오케이 테스트 잘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성공시키는 코드 만들고 자 이걸 만들고 났는데 혹시 중복이 보여? 리팩토링 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지만 그 방식을 따라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현존하는 지금까지 뭐 오늘 기준으로 제일 좋은 AI 코딩 툴이라고 하는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 그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적용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를 이제 블로그로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은 TDD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을 AI한테 하나씩 말로 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타이핑 하시나요? AI랑 일할 때 피곤하잖아요. 말로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시거나 요즘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 정말 잘 받아 쓰거든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혹은 이제 반복적인 거면 그런 거는 이제 커스텀 커맨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자 TDD로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명령 주면 그런 거 알아서 그 적절한 프롬프트가 다 나가기도 하죠. 네. 어쨌건 이 TDD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 명확한 성공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게 이거예요. AI가 가끔은 폭주를 하거든요. 막 갑자기 간단한 기능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테스트 한 50개쯤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더니 앞에 만든 것들을 싹 날려버리고 또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똑같은 프롬프트로 똑같은 AI 도구를 써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 나오는 코드를 보는 거랑 내일 나오는 코드를 보는 거랑 보면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오늘 마틴 파울러가 쓴 글 보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AI를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잭팟이 나오지만 가끔은 좀 엉뚱한 저런 게 나오기도 하는,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혹은 이제 우리말을 듣지 않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 뭔가 마법처럼 뭔가를 들고 나오지만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어쨌건 제어하는 게 아직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가 그만큼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드레일을 쳐주는 거예요. 얘가 폭주하지 않고 요 기능을 딱 성공시키는 거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시키면 또 되게 잘해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TDD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나중에 클로드 코드 베스트 프랙티스 여기 밑에 제가 지금 위에 쓰여진 거의 출처들을 다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이제 탐험과 활용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주변에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혹은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이제 뭐 그 CEO로 있거나 CTO로 있거나 하는 회사에서 다들 요즘 뭐에 관심이 있냐면 와 이거 써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AI가 50%의 코드를 만들어 준다고? 그럼 사람이 할 일이 50%로 줄은 거 아닌가? 그럼 우리 개발팀도 50%로 줄일 수 있겠네. 뭐 내지는 뭐 더 안 뽑아도 되겠네.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알고 있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은 이제 솔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AI를 잘 쓰면 개발자 그 몸값 비싼 개발자 이렇게 필요 없잖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푸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AI 도구 일단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생산성 올리는지 한번 측정해보고 이거 잘 되면 전사에 도입하고 각 팀별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측정해가지고 전사 대시보드 이게 막 팀별로 막 경쟁시키고 어제는 뭐 이쪽 팀은 AI로 60% 코드를 뽑았는데 이쪽은 30%밖에 못 뽑았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띄워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네. 외국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에 다들 관심이 있냐면 다 생산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어쨌건 타이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치다 보면은 한 다섯 번, 10번 정도에 한 번씩 오타나고 또 오타난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잠깐 딴 생각하다가 막 이제 막 버그 있는 코드 만들어서 나중에 고치고 뭐 이러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막 10배, 100배, 1000배 정도 코드를 빠르게 뽑아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아주 극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다들 여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어디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겁니다. AI가 이만큼 더 생산성을 올려준다. 뭐 사람의 코드를 뭐 90%, 100%까지 AI가 대신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AI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같은 데다가 좀 긴 프로젝트 자기 직전에 딱 시켜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고 이래도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생산성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 아시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 이건 되게 오래된 그런 이론인데 여기에 탐험과 활용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은 탐험과 활용의 트레이드오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강화학습을 시킬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매번. 첫 번째는 이제 이걸 활용이라는 건 되게 좀 좋은 표현이고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착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xploitation. 이거 이제 어떤 분이 뽑아먹기라고 번역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최선의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계속 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탐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최선이라고 현재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이걸 이제 탐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진 이론입니다. 당연히 이제 AI 쪽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겠죠. 학습이나 이런 쪽에. 근데 AI가 우리한테 생산성을 막 향상시켜 준다. AI한테 지금 뭐 좋은 도구 커서 사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코드 되게 빠르게 만들어내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 생산성만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은 기술이 정체되거나 퇴보됩니다. 실제로 이 고민을 얘기하는 개발자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 그 커서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타이핑을 몇 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AI한테 말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리액트나 뭐 넥스트 이거 사용법을 점점 잊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해봐라고 해가지고 AI가 코드를 짜게 됐지만 내가 그걸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또 AI한테 의존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ID를 사용해가지고 뭐 게터 세터 정도로 ID로 쓴다. 뭐 그거 갖고 우리 실력이 줄지는 않겠죠.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하니까요. 근데 AI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자, 그러니까 AI와 협업하는 개발자의 기술이 정체가 되고 퇴보를 하면 사실 결국은 전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을 잘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한계가 있고 더 역량이 강화가 안 되니까 일을 점점 못 시키는 거죠. 옛날에 뭐 AI로 개발하기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5년 전에 하던 방식밖에 몰라요. 그냥 그것만 계속 요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생산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가져오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학습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탐험이 필요합니다. 강학습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가 AI를 활용하는 개발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의 많은 뭐 스타트업이나 유명 AI 기업에서 우리 AI 도구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라고 쓴 블로그나 아니면 뭐 뉴스 이런 걸 읽어보면 99%가 생산성이 이만큼 향상됐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딱 한 군데에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더니 AI한테 일을 시키는 개발자의 능력도 같이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다는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팀이나 회사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속적인 성장. 이게 되려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걸 이용하는 개발자의 역량도 같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은 거의 뭐 극단적으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관심도 가지지 않을 거야. 이걸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가 한 얘기죠. AI 개발자가 그냥 말로 그냥 기능 얘기만 하면 알아서 다 되던데 코드 검토도 안 할 거고 리뷰도 안 할 거고 그냥 말로 해도 기능 만들어지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처음 얘기할 때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주말에 내가 취미로 했다가 만들었다가 버려도 되는 뭐 그런 개발에 쓰이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를 실제 그 실무 개발에 쓰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거든요. 나름의 또 효과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브 코딩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깊이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그 AI 시대의 새로운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코드 디테일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하고 이거 부분을 조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내려놓고 좀 더 윗 레벨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그 다음에 기능 정의와 얘가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의도 명세화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원래 예전부터 잘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접근성 얘기는 뭐 이제 비개발자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기술적인 거 하나만 걸려도 이분들은 거의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역할을 마지막에 했던 건 뭐냐면 개발자의 역할은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주어진 요구사항을 코드를 표현해내는 거 그거는 물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롬프터, 뭐 심지어는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레벨에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빠르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검토해야 되는데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 와라고 예전에 하면 그러면 우리 3개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만들었잖아요. 파워포인트에다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가 얼마 전에 그랬죠. 새로운 기획안을 가져올 때 동작하는 프로토타입 안 만들어 오면 내가 보지도 않을 거다. 왜냐면 그거 써가지고 만들면 반나절이면 웬만한 거 동작하는 거 이게 뭐 완벽하게 모든 보안과 성능과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그런 코드는 아니더라도 동작하는 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눈으로 움직이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AI를 뭐에 써야 되냐면 학습 촉매제 이걸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코드 분석하거나 혹은 내가 예전에 만든 사실 내가 어제 만든 것도 레거시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얘를 활용해야 되고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학습하는 거를 이것도 뭐 새 버전 나왔는데 뭐 좀 기능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하지 않고 AI랑 내가 빠르게 핵심적인 걸 익혀봐야지. 얘한테 계속 질문하면 답변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커뮤니티나 단톡방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 새로운 뭐 스프링에 무슨 기술 쓰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무시당하시죠. 다들 바쁘니까. 저 열심히 답변 달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뭐 나오는데 양이 엄청 많죠. 그거 언제 다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그 되게 고민할 때가 많고 그래서 기술에 안주할 수 있는데 AI랑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거는 내 인생에선 도저히라고 생각했던 그런 언어들에 여러분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버전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 혹은 내가 이번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어떤 대안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냥 브랜치 하나 따가지고 그 방식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여러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물어봐도 지치지 않고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의 도구로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AI 코드를 잘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줄 때 뭐도 많이 하냐면 말도 많이 해요. 코드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나서 이 코드는 뭐 무슨 기술을 왜 이렇게 썼고 뭐 그러면서 막 쭉 설명한 다음에 더 설명을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뭐 하죠? 그냥 클릭만 하죠. 그래서 막 그 농담 삼아 요즘에는 딸깍딸깍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좋은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개발자가 여러분 옆에 탁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 다 해주고 뭐 피곤하거나 뭐 이렇게 지치거나 귀찮은 그런 거 없이 다 알려주고 여러분 코드에 대해서 리뷰해주고 그런 사람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내버려두고 그냥 코드나 빨리 불러봐 내가 타이핑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AI 한 두세 개 정도한테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준 것보다 제가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막 답변도 해줘요. 그렇죠? 그걸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레퍼런스 문서 길잖아요. 이거 요약해줘. 그것도 너무 긴데 가끔 이제 세 줄로만 요약해줘. 그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그 효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학습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정말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로 표현해 볼 테니까 네가 한번 검토 좀 해줘. 이런 거 하면 다 해줘요. 아니면 내가 이 기술을 반드시 마스터하고 말겠어. 아침마다 나한테 이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로 하는 코딩 연습 문제를 뭐 3개씩 내줘봐. 좀 쉬운 거랑 좀 중간이랑 어려운 거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뭐 한 달에 돈이 뭐 얼마 들어가나요? 10,000원, 20,000원 들어가나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회사 가면 AI 써가지고 빨리 코드 많이 만들어내, 빨리 개발해 뭐 이런 거에 사실 지치시죠. 네, 그거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AI는 이전처럼 되게 비효율적인 학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회사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스터디하면 얼마나 또 시간 많이 잡아먹고 막상 공부한 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오늘은 뭐 업무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는 일 안 하고 우리 스터디 할게요. 책 읽고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해볼게요. 뭐 이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팀이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 쓰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적용하는데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지금 개발 당장 하는 거 아니더라도 뭔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리더라면 그런 걸 허용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걸 잘해주는 회사가 이제 미래에 개발자한테 최고의 복지를 주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가 시간을 안 주면 여러분 개인 시간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다 프로시잖아요. 프로는 어떻게 하죠? 개인 시간에 연습하죠. 네, 뭐 프로 선수가 나는 운동장에 나가서 뭐 뛸 때만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끝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데 개인이 혼자 연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AI하고 함께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제가 의도적인 수련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결론 내는데 이 중에서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AI랑 매번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이 잘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모든 AI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기적으로 AI를 다 끄고 내 손으로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기능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AI가 하는 동안에 내가 학습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나도 잘 이해하고 잘 쓰는지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한 채로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코드 쉬운 것도 구현을 못하는지 이런 거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꼭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트너에서 만든 진강 개발자. 인간도 여러분 그 진강현실 이렇게 안경 쓰면 앞에 뭐 딱 보면은 뭐 이렇게 쳐다보면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 누구고 뭐 어떤 사람이고 능력 수치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막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보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진강된 형태로 뭔가 더 나은 그런 개발자로 진화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AI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강 개발자라는 말도 쓰는데 이 표현이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AI 분명히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방식도 계속 익히셔야 되고 그때마다 인간 개발자한테 요구되어지는 것들도 조금씩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거에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얼핏 보니까 다들 동안이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다 10년 차 이상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젊은 개발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진짜 그 저연차 개발자들. 제가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보면은 어제 새로운 AI 도구를 써가지고 개발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13시간 코딩을 했어요. 뭐 새벽까지 했어요. 이런 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저기 선배님 아니면 뭐 무슨 팀장님 이런 거 개발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되게 으스대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설명해주고 이거 이제 못해요 앞으로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굳이 시니어 개발자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주니어 개발자들이 막 들어올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도 예전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습관을 조금 버리시고 사실 제가 제일 문제긴 합니다. 제일 오래된 제일 아마 뭐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 이제 몇 분 계신 건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도전해보는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름이 뭐가 됐든 우리가 개발자는 저는 한동안은 계속 필요할 거고 AI와 함께 능력을 높이면 굉장한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팀을 어떻게 리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인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스프링 AI 뭐 궁금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이제 이런 뭐 많은 걸 쓰고 있고요. 근데 스프링을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조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이제 스프링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AI와 관련된 기능을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조금 늦게 시작된 프로젝트인데도 그 뭐 랭체인 4j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여러분이 스프링에 적용했던 시큐리티를 이용한 뭐 보안 아니면 뭐 그 관측성 뭐 마이크로미터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AI로부터 정보를 꺼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스프링에서 사용했던 스프링 개발에서 사용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걸 도저히 부족해서 못 쓰겠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잘 따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꽤나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의 결론은 이거 쭉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걸로 딱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도 여러분 스프링 계속 쓰시면 됩니다. 네. 스프링 팀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은 다 됐고 짧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5분, 7분 정도만. 오늘 주제 예. 아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쪽으로 좀 사고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툴들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현업 담당자들이 이 툴에 대한 이제 이해를 조금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MVP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될 거고 개발자들은 그러면 결국은 프로덕션 레벨로 이렇게 강제로 떠밀려가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대규모 그 처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정확하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가 그래도 유리한 거는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 더 많잖아요. 더 다양한 거에 대한 그 이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획자나 뭐 기획자가 굳이 해야 되나요? 그냥 사장님이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럼 얘기하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굳이 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도 어쨌건 개발자가 가지는 그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분명히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브 코딩에서는 코드 안 봐도 돼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바이브 코딩이 어느 레벨 이상이 되면 코드가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넣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AI가 돌다가 이번 달 사용료 내신 거 토큰 다 썼습니다. 이제 다음 달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메시지 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하겠죠.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내고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근데 개발자는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자가 해야 될 역할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도 저는 한동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동안은 개발자한테 분명히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더 지속될 겁니다. 근데 진짜 단순한 뭐 홈페이지 만들고 간단한 기능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은 개발자 없어도 지금도 잘 만들어져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바이브 코딩 예를 보통 뭘 드냐면 우리 아는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그거 그냥 화면 캡처해가지고 넣고 자 이거 일단은 이 화면을 갖다가 뭐 리액트 같은 코드로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봐. 만들어줘요. 10분, 20분이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요. 자, 근데 이 기능이 동작하려면 뒤에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서버 API 서버도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만들어봐. 웬만한 거 다 만들어줘요. 깜짝 놀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 능력이 그 코드를 빠르게 구현하는 거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죠. 이게 확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I가 요즘에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안이거든요. 그거 놓치면 이제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회원 정보를 간단한 URL만 하나 치면은 다 토해내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혹은 얘가 최적화를 못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용료가 뭐 10배가 넘게 나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이 좀 버텨야죠. 뭐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레거시 코드를 이틀 만에 60만 라인을 고쳤다는 네.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레거시한 그런 기술 스택의 와스도 좀 이렇게 같이 변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그런 AI 툴은 뭐가 있을까요? AI 그런 툴 GPT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 제가 안 그래도 내일 오전에 그분하고 또 미팅을 할 건데 그분은 클로드 코드라는 걸 사용했고요. 얘가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를 분석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클래스가 테스트까지 치면 거의 10,000개 가까이 있고 테스트 메소드가 30,000개가 넘거든요. 라인으로 치면은 한 수십만 라인 될 겁니다. 그래도 근데 그거를 분석을 시키는데 한 10분, 15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뭔가 요구를 해요. 여기서 이런 부분,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동시성을 되게 잘 구현한 그런 코드들을 종류별로 어떤 기술을 썼는지 네가 딱 정리해주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를 코드 예까지 다 뽑아달라. 이런 거는 1분이면 뽑아내요. 사실 LLM으로 대표되는 요즘 AI 기술의 장점은 사람의 언어를 되게 잘 이해하는 거죠. 코드는 그런 사람의 언어보다 훨씬 더 쉽게 언어처럼 이해하기 좋은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코드 이해가 AI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어내는 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와스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그 클로드 코드는 좀 유료로 쓰셔야 되니까 뭐 제미나이 같은 것들 좀 사용하시면 얘네들은 이제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컨텍스트 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뭐 클래스 한 100개짜리 이 정도 프로젝트부터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내가 질문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잘 해주는지. 네, 마지막 한 번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대 처음으로 이제 코딩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배우신다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실지 여쭤보고 어떤 식으로 뭐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학습이요? 그냥 이미 뭐 모든 문제를 AI랑 같이 풀기 시작한 세대일 테니까, 그렇죠? 챗GPT 한 3, 4년 사이에 사실 이미 많이 바뀌어놨죠. 학교 숙제 다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코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전성과를 졸업하더라고요. 요즘에는 AI 도구가 없는데 나 이거 숙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AI한테 일을 시켜서 결과를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성취하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이고 학습을 얘기하셨으니까 AI를 끊임없이 나를 학습하는 보조자로 써야죠.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학습에 달린 것 같아요. AI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가 한 작업까지 혹은 내가 사고한 것까지 따라와 주니까요. 제가 요즘 AI를 써가지고 학습하는데 뭐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AI 모델들 중에 이제 추론 사고 이런 거에 뛰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죠? O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딥시크 뭐 이런 것까지 뭐 O3라던가 제미나이나 요즘 최신 모델들은 이제 다 그걸 잘하는데 얘들은 뭔가 요구를 하면 thinking이라고 이렇게 뜨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딱 줬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생각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배울 만한 굉장히 좋은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고 조사하고 조사한 걸 가지고 그 다음 방향을 다시 잡고 이거를 다 보여줘요. 근데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결과만 쭈루룩 나오고 그 띵킹이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접히거든요. 근데 그거 누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식을 배우는 면에서는 다양한 활용법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뭐였죠? 폭염 경보라고 하던데 아까 낮에 보니까 더운 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한두 가지라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 공유해 주시는 거죠? 네, 여기 내용 한번 보시고
뭐 궁금하시면 AI한테 질문하세요. 저 말고. 여전히 AI 시대에도 여러분 파이썬 없어도 됩니다. 자바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AI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스프링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저 표준 프레임워크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올해 11월에 스프링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